네, 대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원격 수업 시간에는 가정생활복지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미 학교에서 배운 학반들은 참고 삼아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들었던 부분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복지에 대해서 뭐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뭐 기본소득 이런 거 지급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죠. 네, 들어오면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나 이 정책에 따른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정생활복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가정생활복지가 왜 필요하고 어디에서 제공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가정생활복지의 의의를 설명해 두었어요. 일단 가정생활복지라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그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단순하게 이제 밥을 먹는 걸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밥을 먹는가, 그죠?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혹은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어떤 게 있는지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가정생활복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생활복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정생활복지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요새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핵가족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세대가 다르고 이제 성별도 다르고 그죠?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욕구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모두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 복지가 또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사회와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갑작스럽게 실직이 된 경우, 특히 요새처럼 경기가 어려워져서 실직이 된 경우는 우리 내부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족의 약화된 기능을 강화하거나 분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아마 가족의 기능 배웠을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오늘날 이제 들어서서 약화되거나 축소된 가족 기능과 오히려 최근에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강조되는 가족 기능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 놓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교육을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집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선생님은 사실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가나다라 그 한글을 떼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요새는 거의 대부분 자녀를 이제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 많이 맡기고 있죠. 그래서 사회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화된 게 생산의 기능.
이거는 좀 약화된 게 오래됐죠. 사실 우리가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이제 넘어가면서 농업사회에서는 사실 그 이제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쌀을 생산해내거나 농산물을 이제 만드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요게 이제 오히려 생산 기능보다는 소비 기능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그런 가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 및 부양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연세가 많아지면 자녀들이 당연히 이제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맞벌이하고 그 직장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 다니는 유치원 같은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강조되는 이제 가족의 기능을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엔 가족 그러면 가족 이러면 뭔가 따뜻한 느낌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친구도 좋고 하지만 정말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족한테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내 정서적 안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제 집에 와서 어떤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여가 시간을 보낸다든지 휴식을 통해서 이제 재충전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정서적 안정 기능이나 여가 및 휴식 기능이 점차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한테 원하는 것들이 단순히 과거 이제 뭐 똑같다고 할 수 없고 다양한 욕구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더더욱.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이유 볼게요. 가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최근엔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형태에 따라 욕구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가족 형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보편적인 가족이라 그러면 뭐 대가족이나 확대가족,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핵가족 형태가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요즘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있잖아요. 딩크족이라고 선생님 적어놨는데 더블 인컨 노 키즈.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수입은 둘 다 이제 맞벌이를 하지만 아기는 낳지 않겠다. 이런 딩크족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사망이나 뭐 이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부모만 있는 한 부모 혹은 편부모 가정 이런 그 구조도 되게 많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또 조손 가정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대로 또 재혼 가정들도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그 형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복지 아니면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가정생활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뭐 국가나 이제 사회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 큰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 가정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제공해야 아마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은 그러면 가정생활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나 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정생활 복지에는 정책과 크게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복지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일단 제도화해서 시행을 하고 사회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어떤 제도를 이제 만들고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보통 주로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네,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복지 서비스는 정책에 따라서 네,
직접적으로, 맞죠? 여기 직접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이나 이제 개인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복지로라는 국가 이제 복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네, 물질이나 물건, 다양한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지 정책 중에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정생활복지 정책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생활복지 정책 아까 나왔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용어가 사회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요 가정생활복지 정책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네, 세 가지. 일단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소득을 이제 지원해주는 정책 첫 번째 거고요. 그리고 소득을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돼야 되겠죠. 네. 내가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요때 이 일을 한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일과 가정을 둘 다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가정 안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아이들 돌보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을 때 고용이 안정되게끔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호 및 양육 지역 정책인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큼에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이제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 사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네,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건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복지 정책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세 가지 중에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동안 사회 생산성이 있을 때 네, 최대한 세금을 좀 적게 내므로써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듯한 느낌을 하게 해주는 세금 공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퇴직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생활하면서 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네, 거의 이제 국민연금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네. 예를 들면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최소한의 생계나 그 다음에 아플 때 이제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집을 혹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소득을 지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금 공제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공제했는데 갑자기 연말정산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네. 우리가 결국 그 다달이 특히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달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연말정산은 결국 이 세금을 내가 낸 세금에서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생각보다 적게 낸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과세를 하는 이런 것들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적어봤습니다. 자, 세금은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자, 다시 세금은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세율이 뭔가?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한번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세금이 내가 번 돈에 세율을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일단 선생님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2021년도 그 세율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21년에는 1억 원을 1억 원이래.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세율도 나와 있다, 신설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45%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5천만 원을 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5천만 원 곱하기 24%가 되겠죠. 계산이 번뜩 되지 않는데, 계산이 번뜩 되지 않아요. 계산 빨리 해볼게요. 그럼 얼마 될까요? 5천만 원 곱하기 0.24. 그럼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4,600만 원까지에 대한 세율은 15%, 그리고 초과된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24%가 부과가 되는 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522만 원을 뺀다는 거는 이 4,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했을 때 24%로 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천만 원 곱하기 24% 하고 누진 공제라는 거를 빼고 나면 선생님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4,600만 원까지는 15%이기 때문에 내가 번 거에 4,600만 원까지는 15%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00까지는 6%를 적용을 하고 거기가 차액이 생기는 게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522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계산이 돼서 선생님의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세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임대를 주고 있다. 건물을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같은 것도 해당되고 주식을 갖고 있는 배당에 따른 그 수입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거에 선생님이 만약에 배당금을 받거나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것까지 포함된 소득이 종합소득세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세금은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세율을 곱한 값.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결국은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냈다 그럼 돌려받고 적게 냈다 그러면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우리 아빠가 혼자 버는데 내 식구가 공부도 해야 되고 할머니도 있어가지고 내 치료비도 많이 들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식구가 작은데 2명일 때 4천만 원 벌 경우와 4명일 때 4천만 원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을 똑같이 낸다 그러면 4인 가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애초부터 너는 작게 버는 거야 라고 네가 5천만 원 받았지만 사실 네가 실질적으로 받은 연봉은 그 정도까지 안 돼. 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리금을 갚고 있으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너 집이 없는데 청약통장을 납입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식구가 많으면 우리 의식주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그때 필요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비, 전통시장에서 쓴 이런 비용들을 요거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까지 쓰게 되면 그거는 너는 꼭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득 자체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좀 줄여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특히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요거는 세금을 내기에는 조금 그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래를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해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치료나 이런 걸 위해서 가입한 보장보험.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팠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내면 힘들잖아요. 의료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무상교육이죠.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혹은 대학원 이런 데 갔을 때
필요했던 교육비 이런 것들은 세금을 무조건 100% 공제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었구나 이 부분이 그래서 좀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페이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선생님이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특히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이 부분은 연말이 돼서 이 연말정산을 할 때쯤 되면 폭주를 해요, 사이트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을 이제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낸 세금,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제 내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제 소득 공제 내역, 아까 말했죠. 주택자금을 위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한 거, 주택 마련을 위해서 상환한 거, 그 다음에 청약통장 납입한 거, 그 다음에 카드 소득 공제 같은 거,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의료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입을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그 결정세액보다 그동안 더 세금 많이 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돌려받는 거고, 적게 낸 경우는 다음 달에 세금을 좀 더 그만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지역화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울산에 있는 울산페이라는 게 최근에 살 때 10%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소득공제가 60%가 된다라고 요새 광고를 많이 하던데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10%도 진짜 큰 혜택인데 소득공제까지 되니까 이게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각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 복지제도 중에 특히 또 소득지원 정책 중에 세금 공제만 좀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늘은 세금 공제에 대해서만 좀 한번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정리를 할게요. 자,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정생활복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2번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 3번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4번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 5번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가족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점 사회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국가의 가정생활복지 정책에 따라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회보험, 2번 가족정책, 3번 세금공제, 4번 가정생활복지정책, 5번 가정생활복지 서비스. 좀 헷갈리나요? 네, 정답은 5번 가정생활복지 서비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푸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이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짖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정생활복지정책의 종류 그리고 가정생활복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세금 공제에 관해 배운 것처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안녕.